동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많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4.9도입니다. 아나운서 원스큰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후보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 청산이나 범법 처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에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두 후보는 정책 경쟁에도 시동을 걸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을 투입해 자영업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두고 두 후보가 경쟁하는 모습,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 전략으로만 흘러서는 안 될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부작용 우려는 없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최고위원회를 주재했어요. 당무 우선권을 쥔 대선 후보로서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이 최고위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다. 이 몸통이란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당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특정 캠프의 선거가 돼버리면 집권 후에도 이것이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지지 기반과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선거운동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후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좀 부연을 한 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선거할 때 광흥창팀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그런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을 예로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날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실물 비단 주머니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뭐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들었는지는 네. 궁금하네요. 네. 아, 공개 안 했어요? 뭐가 들었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글쎄요. 뭔가 비법이 적혀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먹을 게 들어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로. 네.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경선 캠프 해당식하고 본격적인 본선 모드에 돌입했는데 선대위 첫 인선도 있었다고요? 이 후보 비서실장으로 4선의 권성동 의원을 선임했는데요. 이 총괄 지원실장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네. 권성동 의원을 이제 선임을 하면서 선대위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우리 당의 원로나 중진 등과 협의하는 채널로 권성동 의원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기존 캠프를 해체하는 수준의 선대위 전면 재편 이것을 요구를 하면서 네. 이게 돼야 이제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안 받아들인 거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대위는 대선 승리를 목표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것이다. 실력 위주의 실무형 선대위 조직을 구성을 하고 다른 후보 캠프에 능력 있는 분들도 모실 계획이다. 즉 뭔가 재구성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 요구를 맞춰주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리 사냥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인사들을 좀 깎아내리기도 했는데 글쎄요. 뭐 물론 비서실장 한 명 임명했다고 해서 그게 뭐 전체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 김 전 위원장이 합류하고 어떤 모습으로 캠프가 구성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직후 승복 선언을 했던 홍준표 의원이 향후 선대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오늘 이제 홍준표 의원도 캠프 해단식을 했는데요. JP 희망 캠프 해단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백의종군 하는 것과 원팀 정신을 주장하는 건 별개다. 즉 평당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 선대위의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참여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여러모로 논란이 되니까 2002년 대선에서 아들 병역 논란으로 이제 시끄러웠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불법은 아니지만 자기가 납득을 못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일이 없다. 즉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될 것이다. 즉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감옥에 가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선이 끝나도 이 패배한 사람들이 과연 승복할 수 있는 대선이 될지 걱정이 앞선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공식적인 직함은 맡지 못하겠다라는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해단식에는 이 홍준표 의원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20대, 30대 청년들 약 50여 명이 이제 가득 이제 사무실을 메우는 모습이었고요. 네. 또 경쟁 주자였다가 경선에 탈락한 후에 지지를 선언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참석을 했고 배현진 최고위원도 최고위를 안 가고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해서 해단식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선대위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던데 원팀을 과연 구성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와 만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개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때 청와대가 그러면 야권에서도 대선 후보 결정하면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문 대통령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회동이 성사되는 건 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뭐 내놓은 셈이지만 종합을 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만난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야당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날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과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판단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즉 윤석열 전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로 만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만나봅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고려해 보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청와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 측도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먼저 대통령을 뵙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청와대가 만나자고 하면 그것을 거부하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그럼 두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만날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근데 그런 상황에 가까운 그런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후보가 회동한다든지 이런 그림은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까요? 이철희 정무수석이 오늘 윤석열 후보를 예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예방 직전에 만남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 만남 자체는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일정을 통보했기 때문에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원하는 일정으로 이제 오늘 이제 맞춰졌던 것인데 취소한 것도 연기한 것도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요구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고요. 윤석열 후보 측은 일단 당 최고위의 의원총회에 또 인사를 해야 됐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철희 수석을 차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제 연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청와대도 그런 이제 이 후보의 스케줄대로 지금 이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 중에는 좀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와 그다음에 난을 이제 보낸다고 하는데 그 난을 뭐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이런 그림 자체가 이게 매끄럽게 뭔가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림은 아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후보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이제 비추어서 언론이 여러 가지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1대1 회동을 제안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민생 문제 논의 등을 위해서 1대1 회동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치 세력 간 이 정권을 놓고 하는 그런 경쟁을 넘어서 누가 더 국민의 삶을 낫게 할 수 있느냐는 어떤 민생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자 철학, 가치, 비전, 정책과 실력, 실적을 수시로 좀 대비할 수 있게 하고 논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주 1회 정도 정책 토론회 장을 가져보자는 제안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모로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일단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일정 소화 과정에서 이 제안은 잠깐 들었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정치쇼 하듯이 만나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즉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서 이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혁신을 강조를 했고요. 미래 청년 어젠다 선점을 위한 어떤 그러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것을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걸 규제하고 그 외의 것을 못하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회 변화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이 관료나 공직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규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고 젊은 층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가상자산 과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갈라파고스 그다음 조선말 세국 정책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간담회 말미에는 이 스타트업 대표들한테 제3자 입장에서 이제 불만 제기하는 걸 넘어서서 선대위에 직접 참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야당 선대위에 양다리 걸쳐도 괜찮다. 필요한 일을 하는 건데 꼭 한쪽에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면서 이재명 후보답다고 할까요?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가 쟁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그리고 기재위 전체의 뭐 잇따라 열려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출석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피해보상 50조 원 지원 계획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둘 다 어렵다라면서 난색을 좀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나라 국간이 꽉꽉 차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렇게 가계부채 문제로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뭐 나라 국간이 꽉꽉 차고 있는 건 아니다. 지금도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M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가계부채로 쓰러지고 있는데 IMF 때 15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기재부가 투입을 했으면서 지금 국민들한테 25만 원에서 30만 원 추가로 주자는 것에 대해서 벌벌 떨면 되겠느냐. 이렇게 쓴소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으로 줄 것이냐에 대해서 이미 제출된 예산안 중에 항목 중에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면서 이 추가 세수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을 풀겠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도 전폭 찬성인데 그럴 거면 지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12조 13조 원 드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하는 거에도 반대하면서 50조를 주겠다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그런 반박을 또 했습니다. 네, 지금 논쟁이 커질 것 같은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의 지금 요구를 전부 다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이제 50조 원 투입 문제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이제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대부분 이런 이제 50조 원 문제라든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다 적자 국채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 뭐 추가 세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 추가 세수의 상당부는 이미 지난번에 이제 세입 경정을 해서 이미 지출해버린 상황이다. 네. 남은 돈 얼마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지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서 당론 채택을 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정부에 유예를 하라고 여기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여당과의 인식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50조 규모의 자영업 손실보상 지원 그리고 재정당국의 입장 이게 다 엇갈리는 게 이게 다 지금 뒤엉킨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정치권 논의를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내년 2월부터 국내에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정부가 경구용 치료제의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경구용 치료제가 과연 코로나19 대유행의 판도를 바꿀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또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로나19 치료제 지금 개발 현황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사용 승인된 종류가 지금 2종류인가요? 지금 머크사의 몰리피라비르가 가장 최초로 개발된 경구 치료제고요. 네. 영국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긴급 승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이제 승인이 신청이 들어간 상태고 아직까지 승인이 되진 않았고요. 네. 화이자 경우도 아직 신청 예정인 상태로 되어 있고 정식으로 승인이 된 것은 영국에서 머크세 몰리피라비르가 최초입니다. 그럼 2종류가 지금 나와 있는데 한 종류만 지금 승인이 영국에서 난 상황인데. 네. 근데 둘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머크사의 몰리피라빌은 원래 독감이나 RSV 바이러스의 약제로 개발이 되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코로나19 약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전 자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복제에 필요한 특이 효소에 작용을 해서 유전자 코드의 오류를 범하여서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그리고 2가지 약제 다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복용을 하게 되면 가능한 빨리 복용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머크사의 몰리피라비르는 50% 정도 입원 감소가 있었고 네. 투약군에서는 아무도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체 모든 변이의 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8일 동안 사망을 안 했다는 고무적인 결과가 있지만 이 몰리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입원하는 환자의 중증 환자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화이자의 팍슬로비드란 이 약제는 조금 기전이 다릅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프로테이즈란 효소가 있습니다. 그 네. 효소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복제를 방해하는 약제고 이 약제는 HIV 항바이러스제 리토나비르를 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대사를 느리게 해서 인체에 오래 머물게 해서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양을 더 높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효과 면에서는 사실은 몰리피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팍슬로비드 같은 경우는 증상 발현 3일 이내에 복용을 할 때에는 28일 동안의 관찰 중에 0.8%만 입원을 했고 위약군에는 7%가 입원을 해서 89%의 입원 감소 효과가 있고 투약군에서는 아무도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치료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류가 얼마나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당국 발표는 MSD계 머크사가 가장 먼저 개발을 해서 20만 명분을 지금 구매를 했다고 했고요. 네. 파이자는 7만이고
더 구매를 해서 총 40만 4천 분 회분 정도를 구매를 할 예정인데 아마도 파이자 분을 조금 더 구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로슈사에서도 아마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서 좀 여러 회사를 골고루 우리가 구매를 하면 그중에 가장 효과가 좋고 안정성이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우리 타미플루 복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병원에 일단은 갔다가 처방을 받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그래서 집에서 혼자 약을 먹는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독감 때는 진단받으면 바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집에 와서 복용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코로나19는 원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할지는 모릅니다. 우선은 이 약제들이 전부 고위험군, 그러니까 중증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60세 이상이나 당뇨, 비만, 고혈압,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투여를 했던 약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약제를 투여할 것이기 때문에 재택 치료를 하는 분들한테 약을 전달할 방식으로 아마 초기에는 하다가 이 약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면서 진단과 동시에 누구에게나 복용해도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이 되면 타미플루처럼 처방을 받아서 바로 복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 종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지금 89% 거의 90%의 입원율을 감소시키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타미플루에 못지않을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은 이 검토를 통한 이런 논문 발표가 된 것이 아니고 제약회사의 발표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 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안정성을 봐야 되고요. 특히 임상 3상이 두 회사다 중간에 이제 775명 몰리피라비르는 파이자 같은 경우도 1219명에서 임상 중단이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임상 환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임상에 사용한 후에 우리가 조금 도입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타미플루처럼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럼 초기에는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환자들 일부에게 일단 처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부작용을 확인하고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백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는데 백신은 맞아야 되는 겁니까? 네, 백신을 맞는 이유는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고 독감 백신을 맞아도 우리가 돌파라고 그러죠. 감염이 되는 사람 또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이 또 감염이 됐을 때 우리가 타미플루를 복용하듯이 네. 이 경구 치료제도 백신을 대부분 맞아서 대부분 이제 예방을 하고 걸려도 가볍게 걸리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좀 중증으로 갈 수 있거나 증상이 심한 분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 대상으로 경구 치료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종플루 때 백신이 나오고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종식이 됐듯이 코로나19도 백신과 이 경구치료제가 같이 병행을 할 때 종식을 바라볼 수 있고 미국에서는 이 경구치료제에 대해서 혹시 1월 정도라도 코로나19를 종식할 수 있을 거라는 정도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요? 네, 미국에서는 1월에는 상용화될 거고 국내는 아마 2월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서 방역을 지키면서 확진자를 최대 감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백신은 다 일단 접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가격 얘기도 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치료제 가격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미국 달러로 7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머크 몰리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원가가 20불 정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회사에서는 다른 한 100여 나라의 복제약을 허락을 한다고 했거든요. 아마 그렇다면 파이자도 지금은 가격이 비싸지만 조만간 이렇게 복제약을 허락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를 복용하듯이 좀 저렴하게 대부분 국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백신 맞을 때는 그냥 정부에서 백신을 놔주는 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치료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치료제도 정부가 구매를 해서 지금 말한 고위험군 환자들한테는 무료로 아마 투여를 할 것입니다. 무료로 환자 부담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는 오늘 이번 주 화수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할로윈 여파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확진자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확진자 수를 보시면
이 여파는 아직까지 위드 코로나 11월 1일 이후의 여파가 아니고 한 2주 전에 방역 완화가 되면서 그 이동량이 증가한 그런 여파고 또 중증자랑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4차 대유행 이후에 축적이 되어 있고 네.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분들이 이제 중증 사망자로 가신 겁니다.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이후의 영향은 이번 주 수요일 이후부터 아마 그 후반기로 갈수록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예. 지난 주말에 이동량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을 넘었고 임시 선별 검사소의 확진자 수가 거의 700개 육박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할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경구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모임 자제와 거리두기 마스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대목동 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국민의힘 최종 주자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들어보기 위해서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 대외 협력 특보였죠.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캠프는 다 해단한 거니까 해산했으니까 전직 대외협력 특보겠죠. 그래도 이게- 뭐 똑같습니다. 네, 이긴 캠프는 해단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면 계속 일정 부분을 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남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진 캠프는 정말로 해체하는데 이긴 캠프는 죽어도 해체 안 합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아니면 이제 본 캠프를 아마 한 20일쯤 목표로 해서 이제 구성을 할 네. 텐데요. 예. 저야 뭐 계속해서 뭐라도 특보라도 하고 싶은데 이제 시켜주실지 모르죠. 이제. 자리 이동이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뭐 어찌됐든 지금 이제 대선은 120일 정도 남았고요.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머지 정당도 이제 제3지대까지 대략 이제 윤곽이 다 드러난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근데 앞으로 이 대선 레이스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수사받고 있는 사안들이 네. 있기도 하고요. 또 후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부분들이 이 대선판의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건 뭐 누구 눈에도 보이는데 뭐 정책을 얘기하자고 하겠죠. 네. 그러나 정책 얘기하자고 하는 순간에도 바로 후보 리스크로 돌아가가지고 후보 리스크로 이 120일 정도를 지셀 것 같아요. 결국 뭐 이전 투구, 야단 법석, 난장판 뭐 이런 대선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하고 있고요. 네. 87년 이후에 가장 희한한 처음 보는 그런 대선이 전개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일반적인 예상이고 네. 저는 그 예상과 예측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떤 리스크가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수사 리스크가 제일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수사가 되겠지만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나 간에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제보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제보가 나오고 결국은 몇 사람의 입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대선이 될 개연성이 높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후보 교체 상황까지도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체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교체는 양당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되게 일반 회사들은 뭐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1심에서 유죄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이 있죠. 예. 그러나 정당에는 특히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나 선례 자체가 없고요.
후보가 사퇴하는 거 아니면 사망의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죠. 사망, 사퇴 내지는 뭐 그런 유사한 경우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아마 그런 경우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리고 검찰도 지금 수사 의지와 능력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결정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결국은 몇 사람의 입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경진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쪽은 대장동 사건, 한쪽은 고발 사주하고 이제 가족들 관련된 사건인데 글쎄 입씨름은 계속되겠지만 그 입씨름 때문에 각각의 지지층이 지지를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 내지는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증언이나 무슨 폭로는 나올 법해요 보면. 근데 그냥 각각의 지지층은 그대로 가고 다만 중도층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줄 만한 요소가 있느냐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중도층의 마음이 정권 교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크게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딱 하나 지금 이제 가령 대통령이 대북 관련된 어떤 이슈를 뭐 빅 이슈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혹시 한번 뭐 예상 가능한 범주에 넣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극적으로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후보 교체 가능성도 일단은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거의 불가능인데 다만 앞으로 한 달 내내 계속해서 모든 여론조사 지표가 한 10에서 15% 그러니까 확실한 오차범위 내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진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지표가 나왔을 때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인 실력 행사로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내부에서 시끄럽다가 아마 소멸될 가능성이 큰. 그래서 무슨 특별한 변수가 될 만한 것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고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 정도가 아마 예상 가능한 범주에 있는 가장 큰 빅 이슈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일단 상수로 두시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민주당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신전 의원님 윤석열 후보도 뭐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는 몇 년 전에 검찰총장이 될 때 인사청문을 했거든요. 그때는 민주당이 보호를 해주고 국힘당 쪽에서는 뭐 공격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보호를 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윤 후보의 사실은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봤거든요. 윤 후보도 만만치 않을 거래요. 그렇게 김 의원이 낙관하고 계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일단은 가장 큰 변수라고 하는 수사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뭐 비판도 받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공수처의 경우에는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이 좀 된 상태라서 그 리스크는 조금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특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반대했다가 지금 또 동시 특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장동하고 고발사주 그냥 두 개 한꺼번에 그냥 특검 해버리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디어는 사실은 좀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아이디어인데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 시절에 계속 국힘 게이트로 몰고 갔잖아요. 근데 이게 브랜딩이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론조사를 쭉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은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그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62대 28이라는 숫자로 3차 선거인단에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게 그 당시에
이 특검하고 좀 비슷합니다. 6대2 정도. 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더 늘었어요. 예. 7대 한 2.5 정도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대장동에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지사가 뭐 그 국감을 받고 뭐 해서 계속 국힘 게이트로 몰고 갔던 것이 성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그 뭐 쌍특검, 양특검, 뭐 동시특검 뭐 이렇게 해서 이름들은 좀 있지만 네.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태도 변환을 하지 않는 한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럼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받을 생각이 있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주장을 했죠. 예. 쌍특검을 하자고. 예. 그러니까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자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니까 우리 할 태세가 돼 있다. 태세가 돼 있고. 예. 민주당만 받으면 우리는 민주당만 한다.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상설특검법이 제도화돼 있으니까 네. 국회에서 의결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 특검 발동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지금 검찰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특검 발동만 하면 그냥 곧바로 고리 이전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결단이고 민주당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결단 사항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 결단을 할 리가. 그런데 일각에서는 네. 고발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는 걸 보니 뭐 특별한 카드를 쥐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맨 처음부터 한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패를 다 봤으니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시특검 얘기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윤석열 후보의 일관된 입장은 그거 백날 파봐라 공수처든 검찰이든 특검이든 원래 그것도 검찰에서 초동 단계에서 별도 수사를 했었잖아요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파도 이거는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 최소한 윤석열 본인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일도 없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의 입장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한 게 아니 뭐 검찰이 인지수사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야당 명의로 고소장을 왜 넣냐. 네.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인사에 의해서 내가 포위돼 있었는데 그런 무리한 짓을 왜 하냐. 그다음에 고발 내가 피해받은 사건은 내가 직접 한겨레라든지 직접 고발장 넣기도 했었는데 내가 그런 짓을 왜 추하게 시키느냐. 여러 가지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 본인의 입장은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과 관련해서는 실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어서 특검이든 공수처든 검찰이든 다 좋다. 누가 파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죠. 신전 의원님 혹시 말씀하신 입에 관한 하는 이제 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입이 여러 개 있잖아요. 대장동 사건에는 입이 굉장히 많은데 고발사주 사건에는 입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분상으로 봐서 입을 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만약에 특검을 한다고 그러면은 고발사주에 관해서는 조금 더 안전한 특검이 될 수 있겠죠. 윤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좀 얘기를 빨리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선대위 참여 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또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2030 세대들이 탈당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원팀 경선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네. 어차피 이제 탈락하신 후보님들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아쉬움이 좀 상당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리고 예비 경선 기간 동안에 격렬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더 심했을 텐데 어쨌든 이긴 후보, 윤석열 후보가 정말 진솔하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2030 탈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오늘 아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수도권만 해서 한 1,800명 정도 한 3일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좀 원인 분석을 하고 이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정책이나 스킨십 이런 것들을 좀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신경민 전 의원께는 뭐 원팀 경선 얘기를 저희가 이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남 얘기처럼 들리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사실 금요일 날 그 승복 그 연설에서 사실 뭐 정확하게 본인의 과거와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오늘 정도에서는 비리 대선이라는 규정, 뭐 현재 대선에 대한 규정 정도가 있는 거고, 과거는 내 역할은 흥행은 하는 것이 여기까지였다라는 건 분명히 있고, 미래는 청년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거 분명히 했고요. 네. 안 간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승복을 한다. 그러니까 승복과 선대위 구성 참여하고는 굉장히 깊은 골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거고요. 네. 유승민 의원도 그날 백의정 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흔쾌하게 구성과 참여에 선대위 쪽에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점으로 봐서 원팀 만들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관심이 많은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톱 선대위원장 맡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뭐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된 것 같이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를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저도 뭐 이렇게 무슨 선대위의 핵심 실세는 아니어서. 아니세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반드시 모셔서 총괄 책임을 이분이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희망사항인 것 같고, 언론에 나오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요구하면서 이제 선대본을 완전히 100% 물갈이하겠다.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후보하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아마 협의 과정을 통해서 선대위 인선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와중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대선을 몇 번 치러봤으니까 보수 진영 안에서 또는 중도 진영 안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인물들, 본인이 머릿속에 점 찍어둔 인물들이 몇몇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 중용하고 또 후보 입장에서 지금 한 4개월 동안 캠페인 해오면서 네. 또 머릿속에 점 찍어둔 인물들 이렇게 섞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께 이건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이제 국민의힘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입장이 됐을 때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그 리더십은 뭐 여러 번 입증이 된 거고요. 네. 지금 뭐 국힘 관계자 상당 숫자가 김 위원장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것도 현실이죠. 그런데 또 김 위원장이 오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그 좀 잘 짐작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 교통 정리하고 하는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 캠프를 교통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오지 않았을 때 이건 아마 국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한데 또 이제 이분이 뭐 남의 호감 이런 거 신경 쓰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문제는 남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올 것 같고 여의도에서 흘러다니는 얘기는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자리를 찜해놨다.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윤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서 사실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럼 뭐 올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건 뭐 안 온다고 그러면은 대형 사고죠. 네. 뭐 그 혹시 반론하실 거 없으시면 없어요. 당연히 오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와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모습으로 선대위를 구성할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오늘은 윤석열 대선 캠프 대외 협력 특보였던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1대1 회동을 제안했어요.
이런 회동을 제안한 배경 어떤 건지 먼저 좀 신전 의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프로그램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게 지금 난장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 대선이 그걸 일단은 피해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책을 얘기한다는 그런 이미지와 주도권과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오늘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던진 제안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래 그럽시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그 예상대로 역시 윤 후보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일단 보였죠. 네.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뭐 그런 반응을 할 거다라는 것도 예상을 했던 거고요. 예. 결국 이것은 뭐 주도권 내지는 어떤 이미지 뭐 이런 그 역할이 굉장히 큰 제안이죠. 근데 과거 윤석열 후보 국정조사 할 때 불러라 나 나가겠다 국회도 가겠다 뭐 이렇게 정면 돌파하듯이 저돌적인 모습들 좀 보였잖아요. 네. 일대일 회동 제안하면 그래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 후보가 대정동 관련해가지고 네. 어쨌든 하필이면 검찰이 압수수색 나갔던 유동규 씨 사무실에 압수수색 나갔던 그날 바로 그 순간에 네. 그것도 그 직전에 유동규 씨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보이는 지금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하고 예. 이게 텔레그램 통화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통화 내역도 안 남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짜릿한 거거든요. 네. 검찰이 압수수색 나가기 5분 전에 비밀리에 통화 내역 조회도 안 남는 텔레그램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빠져나올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지금 뭐라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이제 사실은 그냥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정책 토론을 한다고 하면 못할 이유 없고. 네. 특히 이제 정책 토론의 핵심은 저거 전에 보면 서로 간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은 합의해서 곧바로 이번 정기국회라도 처리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보면. 네. 그러면 실은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먼저 모여서 합의된 사항이 뭔지부터 좀 정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요건 합의 가능한 사항. 요거는 지금 양당의 대선 주자들이 결단을 내려서 협상을 할 부분들 이걸 추려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 후보부터 곧바로 만나자고 던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절차와 순서도 없이 대장동 관련해서 핵심 측근이 최소한 증거인멸에 연루돼 있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마구 던지는 건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못 받을 것은 없으나 네. 최소한 원내대표들끼리 회동은 거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와라. 뭐 이 정도 입장은 저희들이 가져야겠죠. 네. 신전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회동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두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큰 정책 이슈를 던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50조 규모의 자영업 손실보상을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50조 규모의 손실보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지가 기사에는 또 없어서 오늘 하루 종일 기자들이 그 취재하느라고 애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네. 일단 양측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부분부터 먼저. 지금 당장은 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전 국민이건 아니면은 손실보상을 집중적으로 하건 간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이건 결국은 넘어야 될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에서 당정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청와대하고도 교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막 덜커덕 뭐 지금 후보들이 막 던지는 건데 네. 이건 뭐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여튼 어느 후보든지 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침착하게
지금 현황을 따져보고 뭐 그렇게 해서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되지 이렇게 가는 건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뛰어넘고 우리가 갈 테니까 정부 너희는 따라와라. 특히 지금 홍남기 부총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데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호락호락하게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런 자세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조금 지금 단계에서는 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김경진 전 의원님께서는 그 50조 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50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제가 안 찾아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할 능력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자영업 피해보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이 입법화가 됐잖아요, 보면. 그리고 지금 시행령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보상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죠. 받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되면 될 거 아닌가 싶고. 근데 그게 50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2조 4천억 원을 지금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데 50조 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 뭔가 미진하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아닌가 지금 추정을 하는데 제가 후보께서 어떤 맥락 속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사실은 모르고 방송을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올 일이 있으면 좀 찾아보고 정확히 해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네. 이걸 뭐 이제 신경민 전 의원님께서는 너무 이렇게 후보가 이런 이슈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언론에서는 포퓰리즘 대 포퓰리즘 대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찌됐든 지금 그 뭐 내용 자체로까지 저희가 토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 그 후보들 간에 좀 어떤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변수로 꼽히는 게 이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실언을 하느냐 망언을 하느냐 후보가 실수하는 문제 이거 뭐 이재명 후보도 예외는 아닐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오피스 문화 관련돼 있는 발언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윤석열 후보는 뭐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좀 뭐랄까요?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품격 있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절제된 언어가 필요하죠. 예. 그게 필요하고 이제 국민들이 그거를 이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런 뭐 오피스 누나라든지 이런 말실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찍을 미워하는 반대측에 있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네. 반대측의 후보를 좀 더 미워하게 되는 그런 요인은 되겠지만 그게 표심을 바꿀 요인까지는 안 되는 사안들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뭐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호남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 또 사과하러 갈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좀 아픈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조금 좀 심각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방송에 나와서 누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아마 내일 모레 수요일 날 후보께서 광주에 직접 가서 사과를 또 하실 예정입니다. 네. 신경민 전 의원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겸해서 발언 듣고 저희가 중간층을 소구한다는 점에서는 뭐 실언은 뭐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지만 망언 수준에 가면은 좀 곤란하죠. 그게 이제 전두환 발언하고 개사과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언을 넘어서서 정책으로 실책이나 완전히 해괴망측한 수준의 방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누가 더 잘하나의 그 게임이 돼야 되는데 누가 더 못하나의 게임이 되면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